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국의 문화재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대 교수의 입에서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군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천년을 버틴 우리 기술에 세계가 놀란 이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존심 강한 중국 학자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전통 기술을 무시했던 그가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문화유산보존학과 장웨이 교수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름 높은 문화재 복원 전문가죠. 지난 30년간 중국 전역의 문화재를 연구했고, 특히 목재 문화재 보존에 관해서는 세계적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던 건 인정합니다. 우리 중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니까요. 그런 자부심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문화재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목재 문화재 보존 국제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중국의 선진 기술을 한국에 알려주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세미나장에서 만난 미국 콜롬비아 대학 로버트 윌슨 교수의 발표가 제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은 목판 보존의 미스터리입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목판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로버트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0년이나 된 나무가 썩지 않고 남아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의 명대 목판도 대부분 부식되거나 훼손되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1000년 동안 목판이 보존된 건 단순한 운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목판도 일부 남아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일 뿐이죠. 목재는 결국 부식되는 유기물입니다. 세미나장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8만 대장경이 보존된 건 단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과학적 원리나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고 믿는 건 민족주의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척 건방진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폄하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로버트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장 교수님, 다음 달에 해인사 현장 연구 일정이 있습니다. 함께 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 목판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학자의 자세 아닐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가보죠. 제 전문 지식으로 정확히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국문화재청 김지원 연구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장 교수님, 다음 달 해인사 현장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전문적인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그 말에 담긴 자신감이 어딘지 거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놀라운 진실을요. 숙소로 돌아와 8만 대장경에 대해 좀 더 조사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불경 목판이라고 하더군요. 8만여 장의 나무판에 5천만 자를 새겼다니 그 규모는 분명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800년 동안이나 썩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제자 린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웨이는 저와 함께 현장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린웨이, 우리가 해인사에 가면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환상을 깨줘야 해. 목재 보존은 우리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보여주자고. 린웨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의 기술에 특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살짝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진 적은 없어.
그들이 뭔가 특별한 방법을 가졌다면 그건 우리에게서 배운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에 머물며 다음 달에 해인사 답사를 기다렸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국 문화재의 맹점을 찾아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곧 인생에서 가장 큰 학문적 충격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해인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제 제자 린웨이도 함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국문화재청 김지원 연구사가 일행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해인사 현장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특히 베이징대 장웨이 교수님과 콜롬비아대 로버트 윌슨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연구사님, 중국에도 송나라 때 만든 목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특별하다고 과장하지 않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팔만 대장경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 연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 교수님,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인의 정신이자 800년 동안 이어진 과학적 노력의 결실이죠. 곧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 대답이 또다시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곧 진실을 확인할 테니까요. 김 연구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인사가 위치한 이곳은 한국에서도 특별한 미기후를 가진 지역입니다. 연중 습도와 온도가 놀랍도록 안정적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예요. 사찰 위치를 정할 때 이미 목판 보존에 최적화된 환경을 선택한 겁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요. 그렇다면 팔만대장경 보존은 처음부터 계획된 과학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기후가 좋다고 해서 목재가 800년 동안 부식되지 않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린웨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창밖으로 가야산의 웅장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숲,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잠시 학자로서의 비판적 시각을 내려놓고 그저 여행자로서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버스가 해인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우리는 해인사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난 돌계단을 오르며 저는 문득 이곳이 가진 특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장경판전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해인사 해안 스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스님은 팔만대장경 연구와 보존에 평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사찰 입구에 도착했을 때 70대로 보이는 노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에 맑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학자님들을 환영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님의 눈빛에 담긴 자신감이 왠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의심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제 확신이 흔들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인사 경내를 지나 장경판전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산책이 아닌 시간 여행 같았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해안 스님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우리는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장경판전은 그냥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과학의 결정체지요. 스님의 말씀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노스님이 과학을 얘기한다니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제 오만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경판전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저 소박한 목조 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전각들에 비하면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건물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자연 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창 배치, 마루 바닥의 틈새, 지붕의 구조까지 모두 목판의 보존을 위해 설계되었지요. 1488년에 지어진 이후 단 한 번도 현대적 보존 장치 없이 자연의 힘만으로 목판을 지켜왔습니다.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15세기에 이런 정교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설계했다니.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장경판전의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인도했을 때 제 학문적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내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공기도 신선했습니다. 벽을 따라 높이 쌓인 목판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빛은 적당히 들어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스님이 목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판은 1251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무려 770년이 넘은 나무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목판은 놀라울 정도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식의 흔적은 거의 없었고 글자의 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들의 정밀도를 보십시오. 현대 기계로도 쉽지 않은 정밀도지요. 저는 불신하는 눈으로 목판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글자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모든 글자의 크기와 간격이 완벽하게 일정했고 새김의 깊이도 정확했습니다. 린웨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 어려워요. 이건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 말에 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자가 너무 쉽게 감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팔만대장경 제작에는 무려 80년이 걸렸습니다. 30년간의 나무 선별과 자연 건조, 그리고 50년간의 글자 새김 작업이 이어졌지요. 단 하나의 오탈자도 없습니다.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스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내와 정성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지혜지요. 목판에 사용된 나무는 삼번나무인데 이 나무는 방충성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특수한 방부 처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금물에 삶고 해수에 씻고 그늘에서 3년간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쳤지요. 저는 갑자기 제 전문 분야인 목재 보존학에 대한 모든 지식이 도전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목재 보존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더 과학적이고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린웨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가 논문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이번에는 제 속마음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학문적 자존심이 인정하지 않으려던 사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분명 체계적인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가져오신 측정 장비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정밀 레이저 측정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눈앞에 놓인 놀라운 목판의 비밀을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제 가방에서 레이저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장비로 한국 목판의 결함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목재의 변형이나 오차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판의 평탄도를 검사했습니다. 770년이나 된 나무가 완벽하게 평평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측정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목판 전체의 표면 편차가 0.1mm 이내였습니다. 현대 CNC 공작 기계로도
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말에 해안 스님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글자의 새김 깊이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글자가 1.5mm에서 1.6mm 사이의 일정한 깊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측정기가 잘못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린웨이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버트도 감탄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정밀 가공이 가능했다니 믿기 어렵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글자의 간격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글자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일정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레이저, 각인기로 새긴 것 같은 정밀도였습니다. 해안 스님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장 교수님, 인간의 인내와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천년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의 측정기가 보여주는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 확신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장경판전의 건축 구조를 살펴볼까요? 목판 보존의 비밀은 이 건물에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경판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닥 구조였습니다. 마루 바닥에는 미세한 틈새가 규칙적으로 있었고 그 아래로는 자갈층이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는 자연 제습 시스템입니다. 습기가 많을 때는 자갈층이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서서히 방출합니다. 그렇게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지요. 다음은 창문 구조였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창문들은 직사광선은 차단하면서도 자연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틀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김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이 창틀에는 닭의 피와 소금, 황토를 섞은 특수 도료가 칠해져 있습니다. 이는 해충을 막는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지하수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장경판전 아래로는 자연 지하수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여름에는 냉각 효과를, 겨울에는 난방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자연 냉난방 시스템이군요. 15세기에 이런 첨단 환경 제어 시스템을 만들었다니. 제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과학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도 현대 건축학이 발전하기 훨씬 이전의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붕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와 아래에는 특수한 환기층이 있었고 이는 비가 올 때도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 연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적 요소들이 팔만대장경 보존의 비결입니다. 첨단 기술 없이도 천년 동안 목판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지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건 정교한 과학적 시스템이었고 제 전문 지식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천년 전 한국인들이 이룩한 업적 앞에서 저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팔만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정신적 가치를 살펴볼까요? 그때 느낀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학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팔만대장경이 가진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해안 스님은 우리를 장경판전 옆 작은 전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팔만대장경의 역사가 담긴 기록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역경을 이겨낸 인간 의지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스님이 가리킨 첫 번째 사진은 임진왜란 시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등에 무거운 목판을 지고 산길을 오르는 승려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592년 일본의 침략 때 승려들은 8만 대장경 목판을 등에 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피난시켰습니다. 그중 수십 명이 적군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대부분의 목판이 구해졌습니다. 린웨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승려들이 직접 목판을 등에 진 겁니까? 얼마나 무거웠나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한 판당 약 3kg에서 4kg 정도입니다. 승려 한 명이 보통 5장에서 10장씩 날랐습니다. 그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몇 달 동안 목판을 지켰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문화재를 그렇게 지켰다니. 스님은 다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불에 그슬린 장경판전의 모습이었습니다. 1984년 가야산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해인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수백 명의 승려와 주민들이 인간 방화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뿌리고 방화선을 만들며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몇몇 승려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결국 장경판전은 무사했습니다. 로버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화재 보호가 아니라 목숨을 건 헌신이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목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이고 영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보여준 사진은 2020년 태풍 피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 강력한 태풍이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해인사 주변에도 산사태가 일어났고 많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경판전은 멀쩡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설계된 배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건물에 닿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대를 넘어 이어진 지혜와 헌신이었습니다. 문득 중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제 자신의 접근법이 얼마나 기계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첨단 장비와 화학적 처리에만 집중했지 그 문화재를 지키려는 인간의 정신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8만 대장경의 보존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군요.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버트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린웨이의 눈빛에서는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기술만으로는 문화재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 유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8만 대장경은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학문적 자존심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8만 대장경의 보존은 분명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것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집념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린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중국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린웨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야산의 황금빛 석양이 내려앉으며 장경판전은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해안 스님은 우리를 장경판전 뒤편의 작은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야산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8만 대장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님의 말에 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기술적 우수성과 생존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제 무엇이 더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불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혜를 보존하기 위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의학, 천문학, 역사, 철학, 문학 등 당시 인류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을 목판에 새겼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정교하게 말입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조상들은 인류의 지식과 문명을 지키기 위해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천년 후의 후손들을 위해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깊은 감동으로 흔들렸습니다. 천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라니 얼마나 대단한 생각인가요? 지금 우리가 천년 후를 생각하며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스님,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정말 놀랍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든 선조들은 우리는 이 지식을 천년 동안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선별부터 건조, 잉크의 제조, 글자 새김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고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도 이 지식이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문득 중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접근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과거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재를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8만 대장경에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도 문화재 보존에 집중하지만 이런 정신적 가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과거의 영광을 기념하는 데 집중했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문화마다 가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 보존 방식도 훌륭하고요. 다만 8만 대장경의 특별한 점은 그 사명감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라 인류의 지혜를 전승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로버트가 질문했습니다. 왜 이 목판에 이런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종이에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을 텐데요. 스님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는 불에 타고 습기에 썩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목판은 천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후대의 지혜를 전하기 위한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지식의 전승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과연 천년 후의 사람들을 위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8만 대장경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식 자체의 전승만을 위해 일생을 바친 것이죠. 김 연구사가 덧붙였습니다. 장 교수님,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이고 DNA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지식과 문명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천년을 내다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 오만과 편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존경심과 배움의 열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8만 대장경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해인사 방문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8만 대장경의 보존 기술과 그 정신적 가치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저는 중국 문화유산청에 한국 목판 보존법의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어떻게 중국보다 한국의 기술이 뛰어날 수 있느냐며 의아해했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데이터와 측정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8만 대장경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목판 보존 사례였습니다. 한편 로버트 윌슨 교수도 자신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8만 대장경의 과학적 보존 원리를 분석한 논문을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동시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죠. 그의 논문 제목은 천년의 지혜 한국 8만 대장경의 과학적 비밀이었습니다. 논문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 세계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해인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린웨이와 함께 후속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8만 대장경 목판에 사용된 방부 처리 기술과 장경 판전의 환경 제어 시스템에 집중했죠. 이 연구 결과는
중국 문화재 보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개월 후 유네스코는 특별회의를 열고 8만 대장경의 보존 기술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긴급 등재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빠른 결정이었죠.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8만 대장경의 보존 기술은 인류가 함께 배우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지혜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으로 돌아온 저는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많은 언론사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학자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8만 대장경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입니다. 자신의 문화만이 최고라는 생각은 학문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점차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인사를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린웨이와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교수가 아니라 배움을 구하는 한 명의 제자로서 말이죠. 해인사 입구에서 해안 스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스님의 눈빛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 다시 오셨군요.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배우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마음으로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진정한 학자는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법이지요. 우리는 함께 장경판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장경판전의 과학적 구조, 목판의 정밀도, 자연환기 시스템까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 장경판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고요한 산사를 물들이는 가운데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800년 전 누군가가 심은 나무가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교수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스님,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전해지는 지혜의 달이죠.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만 대장경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천년 후를 생각하라고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문화재 보존 방식을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에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장경판전을 방문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목판 하나하나를 경건한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저는 장경판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년을 살아남은 지혜, 천년 후에도 살아남을 유산.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중국 전통 목판 보존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장경판전의 자연환기 시스템은 중국의 많은 문화재 보존소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베이징에서 동아시아 목재 문화재 보존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8만 대장경은 저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판이 아니라 천년의 지혜를 담은 타임캡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해안 스님이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 팔만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년된 지혜가 새로운 천년을 향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때 해인사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교수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팔만대장경은 목판을 넘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1년에 한 번씩 해인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장경판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천년의 지혜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제가 팔만대장경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목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인류의 메시지입니다.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천년 후를 생각하라. 이 메시지는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징 대학에서 문화유산과 미래 강좌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팔만대장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정신적 가치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로 강의를 마칩니다. 천년을 살아남은 지혜, 천년 후에도 살아남을 유산.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천년 후를 생각하라. 이것이 팔만대장경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오만하게 한국의 문화재를 폄하했던 중국 교수가 이제는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 팔만대장경은 저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천년을 살아남은 지혜, 천년 후에도 살아남을 유산.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조용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늘도 강의실에 섭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